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불가능하죠. 한미동맹을 깨야만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일수록 핵무장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 못할 거예요. 한미동맹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왜 핵을 주장하냐 이거예요. 대선 전략입니다.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제 타격을 하려면은 어차피 미국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에 선제 타격을 주장한다는 것도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문제 해결 안 된 거 있으면은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 8개월이나 통치를 해놓고 16년 전에 2000년에 보낸 돈이 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아니, 그분이 전자공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선제 타격론 같은 걸 가지고 내년 대선 때 안보 논쟁 또는 종북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속지 마십시오.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금강산 다 알고 나를 가만히 있잖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실질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선 이 약물 의혹 전에 이 출발이 어디였냐면, 성형외과. 갑자기 최순실 성형외과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어딜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와중인데, 병원 2개가 그동안 등장했죠.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녔다는 성형외과 하나. 그 다음에 차움이라는 곳. 차움을 통해서 이제 길라움이 등장을 했고. 근데 이 단골 성형외과는 희한한 특혜들을 많이 받았죠. 각종 특혜. 요 특혜부터 이제 다시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갈까 하는데, 요 특혜를 짚어보기 위해서, 성형외과 협회에서, 홍보의사를 하시는 권영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대입니다. 이 병원을 띄워주라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죠. 그 띄워주라고 에이전트를 시켰는데 에이전트가 이 병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에이전트를 국세청이 나서고 국정원이 나서서 조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형외과는 대통령 순방을 따라갑니다. 사실은 성형외과 전체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한데, 그리고 그 수준에서 만든 화장품도 막 청와대 선물 목록에 올라가고, 그리고 면세점에도 들어가고, 예? 대형 화장품 업계도 들어가기 어려운 면세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받으려고 난리를 쳤던, 그래서 병사라고 썼던, 까마득하게 기억도 잘 안 나네 이젠. 거기 서울대병원의 병원장, 예? 박근혜 대통령 주치 출신이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서울대 병원장이 된 이 양반이 서울대에서는 그런 수술이 없는데 서울대 병원은 미용 성형을 안 한대요. 그죠?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이 미용 성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서울대병원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병원인 만큼 네.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강남에 있는 센터는 의료 관광을 위해서 고급 그 외국인 그 의료 관광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센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임상 진료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네.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대 병원의 성형외과는 미용 시술을 안 하고 거기는 그 뭐라 그러면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기형이거나 네네. 이런 수술만 하는 곳인데 미용 성형에 필요한 이 실을 왜 샀냐? 네네. 그냥 동네 의원에 불과한 원장 부인이 와서 실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쓰지도 않을 거면서 샀어. 그 실리프팅 하는 그 다수의 그 성형외과나 네. 또는 비전문의 선생님들조차도 구경한 적이 없는 실이거든요. 그 실을 누가 발명하셨냐면은 그 김영 그 선생님 발명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분이 뭐 만든 실이 이렇게 뭐 특이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뭐 A, B, C, D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그 코그라는 거 하고 그 가시, 그 다음에 돌기, 그 다음에 콘이라는 거 이렇게 어쨌든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을 두 개를 결합을 해갖고 자기의 아이디어라고 만들었는데 수출을 일본에 좀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무도 그걸 사서 쓴 적이 없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실을 서울대 병원에다 납품을 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사놓고.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서울대 병원에 해명을 해라.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게 구입하셨냐?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총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병원장이 살 수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학병원이란 데는요, 어떤 그 소모품이라든지 또는 그 뭐 레이저라든지 의료기기를 이거를 하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누가 쓸 건지, 그 다음에 왜 쓸 건지, 그 다음에 쓰면은 어떤 게 이득인지, 그리고 환자들한테 어떤 이득, 병원에는 어떻게 이득이 있는지, 이거를 다 신청서를 써서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나야지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병원장이 움직일 정도면 서울대 병원장의 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원장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 실을 사달라고 하길래 사줬다예요. 아니 서울대 병원이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분이 서울대 병원이면은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이 그 구매 행위를 할 때 그 임의로 그 공무원이 결정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해명이 진짜 골 때려요. 서울대 병원장이 이제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거절하면 미안하고 그래서 사줬다.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해명했어요. J 플러스라는 또 그 화장품을 명품 화장품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갑자기 뭐 설날 대통령께서 하사품을 내리신다고. 지금 대부분의 유명한 성형외과 내지는 그 피부과, 특히 대형 피부과들은 어떤 화장품을 런칭해갖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홈쇼핑까지 진출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광고했냐면은 대통령께서 쓰시니까 중간에 프랑스 갔을 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동영상. 한국 화장품 쓰셔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느 연예인이, 그죠? 우리 아이돌 스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대통령이 쓰시는 화장품, 그리고 대통령이 써보니 너무 좋아서 믿고, 하사품으로 내리시는 화장품. 그래서 또 그 힘으로 또, 명품 또 샵에 들어가고요. 네. 근데 실도 똑같습니다. 실도, 자, 봐라.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납품된 실이다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붙여주기 위해서 저는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특혜들을 받았잖아요, 이 병원이. 근데 그게 단순히 자기 단골 성형외과여서 이런 특혜를 줬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특혜가 너무 커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국세청 국정원 다 나서고 서울대 병원장도 나서고 쓰지도 않는 실도 사고 막 외래어과도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써주고 막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큰 특혜를 받았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질문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와중에 이런 게 하나 나왔죠. 프로포폴을 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얼마나 썼는지를 알아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JTBC죠. JTBC가 향정신성의약품 2년치 관리장을 파기했단 말이죠. 이 병원에서. 파기했다는 거 보도된 다음에 프로포폴 양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몇 벽이나 나왔어요. 보도되기로는 그 분량이면 9,000명이 시술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시 수정해 주시겠지만, 제가 굳이 이 MBC 여담으로 MBC를 자료화면으로 쓴 것은 JTBC는 여기 쳐들어가지고 파기된 대장을 찾아내고 보도를 했죠. MBC는 휴지님이다를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포폴 양이 나왔어요. 한 공장에서만 생산한 양. 근데 거기서 1년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00명이 쓸 양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지금 2년치를 이제 파쇄했다는 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이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어느 법에 들어가냐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부를 2년치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또
이게 병원에 있으면 나중에 혹시 수사가 들어오거나 뭐 특검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또 뭔가 감춰야 될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없애지 않았나. 그리고 그 장부를 또 그 열흘 동안 뭐 문 닫고서는 원장이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또 정리를 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못 하죠. 그러니까 마약류 관련 법을 어기면서까지 파쇄할 만큼 숨겨야 될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은 2012년도 13년도에 그 여러 명의 우리 소위 우유주사라 그러는 프로포폴 중독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 가서 치료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맞으러 간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갖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프로포폴이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지도 않은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사회적인 그러한 그 뭔가 이 기강을 잡았는데 이거는 지금 분명히 그런 정황상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게 조금 좀 의아스럽고요. 조금밖에 안 의아스러우세요? 네. 저도 살아야죠. 그러고 9,000명분이라 그런 건 조금 좀 오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뭐 물론 아까우니까 그죠? 뭐 물장사니까 사실은 또 나눠서 이렇게 환자한테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져서 뭐 조금씩 나눠준다 그러면은 9,000명까지 계산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한테 하나를 써는 게 원칙입니다. 그 프로포폴이 우유주사라 그러는데 그 주 성분이 대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난황이라든지 뭐 글리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유처럼 하얗게 보이는데 보통 한 6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한 반나절 이상 좀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균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이렇게 났을 때는 보이는 건 똑같이 우유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벌써 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우리 관동구 실험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균을 주사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하는구나.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상하기 아주 쉬운 주사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쓴 거는 깐 거는 다시 재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버리도록 돼 있고요. 이건 또 그냥 못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저것을 우리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배달하지 않습니까? 배달하는데, 다른 뭐 영양제라든지 뭐 항생제라든지 약품들은 그냥 직원들이 받아갖고 사인해갖고 인수하면 되거든요. 요런 그 향정신성 의약품 반드시 원장을 찾습니다. 원장을 찾아서 이 원장이 인수했다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 사인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자, 이걸 썼어요. 쓰면은 저 같으면은 예를 들면 20cc 하나 깠는데 뭐 이제 이 환자를 하나 재우다 보니까 한 5cc, 뭐 6cc밖에 안 쓰고 남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 다음 수술이 이루어지고 뭐 급할 때는 그걸 남은 거 또 바로 이어서 쓸 수도 있겠는데 통상은 그것은, 이렇게 남겨놓고 따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장부랑 대조해서 숫자 맞춰갖고 보건소에 갖다 주고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도 그냥 눈으로 보고 폐기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다 찍어서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의학계거든요. 의학과장, 보건소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 이렇게 증거가 다, 나중에 엄격하게 관리하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법을 위반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걸 폐기해버렸다는 거죠. 무서워. 뭘 감추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폐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장부는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 거를 했으니까. 2016년이니까 2014년 이전의 것을 폐기하였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굳이 폐기해야 하느냐가 문제군요. 굳이 뭐 폐기해야 될 이유는 없죠. 뭐 근데 폐기해야 될 이유는 예를 들면은 뭐 세무조사 들어오면 과거 뭐 5년까지 또 털을 수가 있으니까 첫째는 그 세무조사할 때 여러 기준이 뭐 실 같은 거 갖고도 기준은 실을 얼마나 썼냐 그러면은 대충 우리 그 세무소에서는 다 추정을 합니다. 근데 JTBC가 갔는데 세무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숨길 만한 그가 있거나, 그러니까 좀 뭔가 두려웠겠죠. 예.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누군가가 좀, 이 수사를 들어와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포폴로 우유주사를 한다는 건데, 우유주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중독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약이거든요. 네. 근데 맞고 나서 보면은 그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잤는데 상당히 숙면을 취한 듯이 개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렇게 좀 재운 상태에서 조금 끌면은 약간 좀 이렇게 환각 상태가 돼요? 환각까지는 안 가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로. 멍한 상태가 된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이게 뭐 피로주사, 뭐 영양주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름 붙여갖고 이걸 많이 팔아먹다가 이제 다 잡혀 들어갔죠.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이 우유주사 장사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기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성형 천국인데 아주 싼 가격에 그 모든 성형 그 수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은 사실 위험하지만 그죠? 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우유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하고 있을 거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하나 나오기 시작한 거죠. 꼭 여기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랬나? 뭐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대리 처방 얘기, 차후에서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 기록에는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있는데 대리 처방이 의심되는, 여기서 대리 처방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처방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에는 향정신성 내역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간 것으로 기록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난 걸 가져간 것은 거기는 마약류가 없는데 최순실 씨 이름으로 마약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 씨 이름으로 가져간 마약류를 최순실 씨가 다 썼다는 말은 없다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박 대통령이 썼다가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중에서 의사들이 보기에 골 때린 건 뭐예요? 의료법상에는 대리 처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고 그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서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의 상태에 맞는 약을 처방하게 돼 있거든요. 당뇨약을 줬는데 자 폐렴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집에서 어느 날 사모님이 일어났더니 죽어버렸다. 이거를 만약에 의사한테 당신이 대리 처방해갖고 환자를 제대로 안 봐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 의사는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다. 자, 첫째, 대리 처방에 의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쳐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소송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그거 다 배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알약 처방도, 먹는 약 처방도 대리 처방을 거의 안 해주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사를 대리 처방을 했다. 물론 그 보건복지부 말대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처방을 했으니까 주사제를 포괄적으로 대리 처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자, 모든 약은 약이라는 측면과 독이라는 측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주사는요. 바로 놓는 순간 또는 놓고 나서 그 바로 직후에 몸에서 그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부작용도 바로 나타나요. 지금 대리 처방으로 주사제가 병원 밖으로 유출이 되었다. 의사 입장에서는요. 전혀 상식밖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게 향정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향정이 나갔다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죠. 보건복지가 발표를 하면서 최순실 씨 진료 기록에는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차음은 있잖아요. 실제로 진료 행위를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자고 마사지 받고 건강 검진하고 그렇게 해주는 데라고. 여기서 왜 공황장애 치료약을 처방해서 받느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우선 최순실 씨가 입국할 때 이런 뉴스가 짧게 떴어요. 뭘 떴냐면 본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처방전을 써달라고 차움에 요청했는데 차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 최순실 씨가 이제 난리 났으니까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다 하고 단신 하나 났거든요. 그러면 모순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자, 모든 의사는요. 자, 첫째, 우리가 진료 거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들어왔으면 진료 거부를 하려고 그러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 내 병원에 들어와서 차트에 기록이 돼 있고 뭔가 제가 어쨌든 간에 만지고 해서 여기 뭔가 끄적거려 놓고 자, 여기 권영대란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 때라도 이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하면은 발급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모순이 있어요. 분명히 공황장애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을 했다라고 예를 들면은 얘기를 했잖아요. 발표에 의하면 그렇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왜 진단서를 못 띄워줘요? 이건 모순이죠. 네. 아니, 진단하고 처방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동안 그러면 치료한 건 뭐가 되냐고요. 그럼 다른 목적으로 또는 다른 진단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번 주는 약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피검사를 차움에서 최순실 씨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뉴스가. 피검사를 일단 밖에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고의 의료진이 구성돼 있잖아요. 좋지. 거기 과목도 여러 과목이죠. 모든 과목 다 있단 말이야. 피 뽑아주면 최고 의료진들 쫙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뽑아. 그런 다음에 이 케어하는 차움에다가 보내.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걸 최순실의 이름으로 해. 왜? 왜? 제가 왜인가를 생각하다가 도달한 결론은 이거였거든요. 그런 검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런 검사를 해서 원하지 않는 뭔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냈는데 그것도 혹시 본인의 이름으로 피가 남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죠. 이 피검사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이걸 봤어요. 왜 이승호 기자가 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느냐. 엠프도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엠푸드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승호 기자를 긴급 구조 요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쓴 기사인데 사실은 언론들이 하나도 받아 쓰지 않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 고발뉴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 단독 최 씨 일가 약물 중독 주사도 직접 나. 여기서 최 씨 일가는 최순실 일가를 말합니다. 박근혜 씨에게도 주사했을 가능성. 와, 이거 존나게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까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피검사에서 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저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거기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 고기를 너무 먹었다든가 주사제 마약성 여부 밝혀야. 와. 엄청나게 의사 선생님 가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형외과, 왜 성형외과 이런 큰 특혜를 받았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이상하게 주사가 나갔지? 아니면 공황장애 약을 왜 여기서 타갔지? 피검사를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밖에서 했지? 최고의 의료진을 놔두고? 이런 이해 안 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혹여 이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승호 기자가 지난주에 던진 폭탄을 던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직. 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이제 털어보세요. 네. 사실 기사 쓸 때 이제 MBC에서 2580 같은 데서 이제 고발 리포트를 만들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전까지 편집을 해서 생방송 진행 중인 데크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쑥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막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복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체크를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는가. 돌이킬 수 없지 이제.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인터넷 매체이기 하지만 저 보시다시피 좋아요가 5,000개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퍼져서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 기사를 쓰고 새벽 3시에 나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 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 총수는 다 대본에 알잖아요.
대단한 총수 아닙니까, 여러분? 뭔 소리야, 갑자기. 이왕 갈 거면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난 몰라! 그런데 사실은 정말, 쓰기 어려운 기사였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증명이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제가 두바이 갔다 온 건 같은 거는 말을 못하고 아직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한복을 최순실 씨가 넣었다. 그리고 현몽을 한다더라, 박근혜 씨한테. 이 얘기도 한 2년 걸렸어요, 쓰는데. 근데 이 기사를 아무도 안 받았었어. 기사를 하나 더 썼어요, 제가. 최재석 씨를 인터뷰해서 최태민 씨 아들, 최순실 씨 오빠. 뭐냐면, 그, 과거 역삼동 집에 안방 너머에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는 설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목격담을 얘기하는데, 그 내실, 8평 정도 되는 내실 옆에, 3, 4평 정도 되는 별도 금고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 종은행 CD와 골드바,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었다. 는 진술을 해서 그걸 기사를 썼어요. 아, 최태민 씨 역삼동 집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있었다? 이게 더 커요. 아, 그런가요? 그거는 뭐, 최태민 씨가 무슨 돈을 어떻게 숨겼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거. 이거. 그래서 취재 경위를 지금 얘기하라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확인하였고, 얼마나 크로스 체크가 됐으며, 얼마나 확실하길래 이렇게 던졌냐.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게 이 제보자 보호예요. 근데 이분들, 저는 여태까지 기사 쓰면서 이분들 녹취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음성 변조해서 녹취를 방송을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건 정말 싫어요, 저는. 그냥 당당하게 이것도 다 응하거나 녹취가 있다는 거지. 100% 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분들 녹취를 다 따고 진술을 받았는데도 기사를 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지목됐던 병원들과 그거 다 다녀봤어요. 다시 한번. 안 믿어져서. 그리고 나서 아침 7시 반에 그래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꾸 제 상식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7시 38분쯤에.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제 3의 인물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그분의 몸을 본 사람이야. 그분이라면 여기서 최순득 씨. 최순득 씨의 몸을 본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서 주사 자국과 최순득 씨의 진술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용은 하루에 3번 정도 자기가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놓는다고. 최순득 씨가. 네. 엉덩이에 피자국이 이렇게 있으니까 왜 이렇게 피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랬더니 난 주사를 놨어. 나 피곤하고 이렇게 아픈 걸 못 참아서 하루에 3번 정도 놔야 돼. 라고 제가 제보 받은 그 주변인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진술은 예를 들어서 약물에 의존한다는 진술을 받은 거고 주사기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 제보자 A 씨는 최순득 씨가 주사기를 평소에 가지고 다니고 아픈 걸 절대 못 참는다. 그리고 피로하다고 하면서 뭐 통증을 호소하는데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놓는다. 그다음 또 제보자 B 씨는 장유진 씨, 장시호 씨로 알려진 유진 씨도 주사기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이 지금 숨어있는 비선실세로서 지금 재산을 처분하고 있으니 빨리 구속하라고 했던 그 최순득 씨의 딸 장녀 장유진 씨, 장시호 씨라고 개명한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검찰은 왜 안 잡는지 모르는 그분 역시 약물 의존이 있다. 가지고 다니면서 주사를 놓은대요. 그리고 서로 간에 모녀간에 놔주기도 하고. 모녀간에 저건 쩌나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독일로, 그리고 최순득 씨 쪽은 미국 쪽으로 꾸준하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이주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어요. 특히 괌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벌였던 것도 있는데, 여하튼 괌 같은 데 가서도 거기서는 훨씬 더 이 약을 구하기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술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 일과가, 이건 최순실, 최순득, 장유진 씨 포함된 얘기인데, 하루 일과가 마치 약을 모으기 위해서 쇼핑하는 사람들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들르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움이라든가, 저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최순실 씨 주변의 다양한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내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병원들을 다니는데 그 병원들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좁혀 나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차움이랑 김영모 씨 네. 그분들도 리스트 있었지만 저는 하로 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병원이잖아. 근데 거기 말고 좀 더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 거의 매일 갔다고 그랬어요. 주사를 맞은 게 다 향정 쪽 주사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일단은 그냥 뭐 비타민, 뭐 피로회복 종류의 약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장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향정신성 그 수면제 뭐 무슨 또 화면인가 뭐라 그랬죠? 졸피뎀을 많이 이용을 하셨대요. 졸피뎀은 제가 오촌 살인 사건에도 등장하는 약물인데 그걸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을 하셨고 또 아프다고 그러면서 놓는 주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프로포폴보다는 몰핀과 비슷한 쪽의 주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2개 달랑 나온 건데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는 거죠. 거의 매일. 그게 몇 개나 돼요? 일단은 거래한 의사들은 한 6, 7명 이상 돼요. 6, 그러니까 7명. 여기서 거래라는 건 이제 주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약성 주사가 연관 있을 수 있는 시술을 받은 거기 병원들이 파악된 것만. 근데 파악된 것만. 오늘도 2군데 얘기를 더 들었어요. 박근혜 씨에게도 주사했을 가능성은 누구 워딩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워딩인데 네. 그래서 가능성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워딩이다. 이분들이 사실상 그 제보하신 분들이 정말 내밀한 분들이에요. 처음에 걱정돼서 얘기했겠네. 처음에는 저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성형만 물어보니까 쟤는 좀 이상한 애인지. 7시간 추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7시간 찍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요구하면 이분들이 막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형수술 보톡스 안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보톡스 할 수 있지, 보톡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톡스 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세월호랑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물어봤기 때문에 오랜 동안 저한테 차곡차곡 진술해준 내용들이 많이 쌓인 거죠. 이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여기까지 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요즘 나오는 데포폰이니 뭐 이런 얘기 다 옛날에 얘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지나보면서 보니까 이 진술의 적확성과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깐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저 말고도 취재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유진 씨. 그래서 폭력성이 있다고 그래요. 폭력성. 네, 그러니까 후대를 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막 이렇게 자기 성미 안 받거나 그러면 다급해서 이렇게 때리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네, 분노 조절 장애적인 요소가 좀 있었다고 그러고 승득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세요. 그 최순실 씨도 그렇고 막 그 병원에서도 자기 차례 못 참고 막 목욕탕에서도 막 때밀고 있는데 막 비키라고 그러고 자기 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평상시 생활에서 그랬던 부분들이 이분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약이랑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작용이나. 그리고 여하튼 좋은 거, 데포폰도 그렇고, 다 박근혜 씨 취임 이전부터 제가 그 데포폰 대리점에도 갔어요.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떨어서 제가 인터뷰 녹취를 안 내보냈어요. 혹시 그분 또 혼나실까봐. 근데 그분 분명히 그랬어요. 취임 이전부터 최순실, 최순득, 장유진 씨가 계속 와가지고 데포폰을 만들어줬고 이런 디자인으로 해줬다고까지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자기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공유가 다 되는 거야. 박근혜 씨랑. 근데 저게 비타민제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뭐 힘들었는데 이거 하니까 좋아졌어. 그러면 그걸 안 권하겠어요? 최순득, 최순실, 그리고 장유진 씨가 자기들이 뭐 피로를 빌어주는 약이라고 하루에 3번씩 맞고 했었 거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권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위험한 얘기를 하고.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까 정수가 얘기했던 피검사를 최순실 이름으로 한 거랑 연관성이 좀 되네요. 만약에 혹여라도 사용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피검사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약물을 만약에 주사받았거나 먹었다면 그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종합적인 검진을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종합적인 피검사는. 통상 네. 그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검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해가 많다 보니까 그 중금속에 대한 그런 오염에 대한 검사를 하더라도 이 약물 중독에 대한 검사는 거의 안 하거든요. 일반 병원에서 안 하겠죠. 일반 병원에서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수 같은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약물 중독으로 죽었나니까 그럴 경우에만 이제 특수한 그 시약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건 조금 상상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기록으로 남겨지는 게 두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는 있을 텐데 어제 그 담당 변호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통령도 여잔데 여자로서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기자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좀 말을 잘못 꺼낸 듯한 그 표정이긴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었어요. 예, 준비한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기에는 네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뭐 친구처럼 언니처럼 뭐 이렇게 좀 같은 그 패밀리 아닙니까? 뭐 옛날 아버지 때부터. 그런데 약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주치 얘기요. 대통령 주치가 이제 그 자문이라는 건데 자문이가 말 그대로 자문은 자문이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대통령 주치의는 통상 그렇게 그 산부인과 의사가 뭐 대통령이 임신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궁 근종이 생긴 것도 아니고 폐경기 때문에 지금 막 허걱거리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60이 이미 넘었는데 폐경기는 이미 지났을 텐데 그죠? 그 대통령 주치의가 산부인과 의사랑 이해가 안 가. 통상은 그 내과 의사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내과 의사가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학생 때는 다 시험 봐서 통과했지만 지금 다른 과목을 논 지가 오래됐으니까 성형외과 밖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럼 대통령 주치의가 전반적으로 알더라도 과과별로 자문의를 둬서 이 주치의는 주치의입니다. 주치의가 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대통령이 이런 증상이 있고 지금 검사 결과는 이런데 당신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문입니다. 자문이거든요. 자문의가 직접 대통령을 손대는 게 자문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하도 의혹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차움에서 그 약물 중독 검사를 하는 그러한 그 검사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친구가 얘기한 게요. 그러니까 주치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약물과 관련된 것도 추적을 해야 훌륭한 주치의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혹시 모르고 잘못된 약을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지금 저 보면 여기 최씨 일가가 다 급하잖아요. 그리고 저분은 박 씨지만은 또 역시 최씨 일가나 마찬가지였던 분이고 그래서 저분 역시도 성격이 급하니까 이제 뭔가 여자들끼리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검사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언니 그러면 언니 피 뽑아줘.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검사해줄게. 아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 옷 예쁘니 어디 가서 같이 가서 사 이럴 수는 있지만 피 뽑아줘. 아까 피 뽑아. 가져가.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니요. 피 얼마나 필요해 막. 제가 그 진료 때문에 이제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를 보냐면은 자 우리나라에는 차가 좀 막힌다고 이렇게 빵빵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점점 드물어지고 있죠. 예, 근데 중국 가면 지금도 빵빵거리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 천한 것들아 비켜. 나는 지금 돈도 많고 이렇게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길 앞에 내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마. 나는 가야 돼. 나는 귀한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분들이 뭐 단지 어떤 뭐 성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너무 강한 권력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소위 이제 다 그냥 천민으로 개돼지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대리 피검사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했을까 그런데요. 자, 보시면은 자, 차트라는 거는 한 사람의 개인 비밀이 기록된 거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될 예를 들면은 그 고해 성사를 받은 신부는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자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걸 입을 열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옛날에 어느 개그 우먼의 그 비밀을 다 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부도덕하게 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차움에다가 네네. 자신의 피를 애초에 네네.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가까이 있는 주치의한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거는 아마 조사하면은 나올 것 같아. 사실 별거 아닌 해프닝이고 끝날 가능성이 많고, 사실은 저는 이건 핵심은 아니라고 보고 이 위에 두 개가 사실은 더 이거는 핵심이라고 이제 의사 봐요.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저는 이 대리피 검사가 지금 성형외과, 차음 등등 관련해서 나온 모든 단신 종합해서 제일 이상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점을 하나만 찍어드릴게요. 지금 방점, 오케이. 뉴스원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3년간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지금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순득이라는 차명으로도 진료 또는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최순득 씨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공황장애가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뭐 약물에 많이 의존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최순득 씨는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그리고 병원 투어를 다닌다라고 하는 대단히 직접적인, 그리고 또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최순득 씨 이름으로도 차명으로도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최순득 씨가 약물과 관련해서는 최 씨 자매 중에서 가장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전문가. 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하튼 상당히 의혹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발표 중에도 통상 일반적으로 처방된 양보다 2~3배 많게 처방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보시면 저 5개, 6개를 빼더라도 약을 많이 처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총수가 좀 더 강조를 했으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김영모 씨, 그리고 다른 병원들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이라든가 마약류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프로포폴 양도 좀 많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병원 사이즈에 비해서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2배.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한 3배가량 많이 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거를 하루에 한 3~4명 정도 쓸 분량인데, 만약에 반반씩, 그러니까 우유주사로 그냥 어느 정도 잠깐 재워서 이렇게 할 정도면 반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 한 6명에서 8명까지도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술로 다 쓰이진 않았을 것 같다는 거니까, 약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요구,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직접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다 밝힐 수 있는 거는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그게 범죄 사실로 의심이 될 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판사가 그 영장을 쳐주면은 그 다음에 들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걸 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조사를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지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법대로 되고 있는지 요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정확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차트에다가 가명을 썼고, 그리고 또 대리 처방을 해주고, 대리 이렇게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있는 의료법으로 일단은 고발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상호 기자였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박수 보내주시는데, 이상호 기자는 요새 제작비가 딸린대요. 네. 후원하실 분 후원해 주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곡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16년 전에 2000년에 보낸 돈이 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전자공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선제 타격론 같은 걸 가지고 내년 대선 때 안보 논쟁 또는 종북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속지 마십시오.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금강산. 다 알고 나는 가만히 있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실질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선 이 약물 의혹 전에 이 출발이 어디였냐면, 박근혜 대통령 주치 출신이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서울대 병원장이 된 이 양반. 이 양반이, 서울대에서는 그런 수술이 없는데, 서울대 병원은 미용 성형을 안 한대요. 그죠?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이 미용 성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서울대병원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병원인 만큼 네.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강남에 있는 센터는 의료 관광을 위해서 고급 그 외국인 그 의료 관광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센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임상 진료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네.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대 병원의 성형외과는 미용 시술을 안 하고 거기는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불가능하죠. 한미동맹을 깨야만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일수록 핵무장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 못할. 한미동맹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왜 핵을 주장하냐 이거예요. 대선 전략입니다.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제 타격을 하려면은 어차피 미국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에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도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문제 해결 안 된 거 있으면은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 8개월이나 통치를 해놓고 띄워주라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죠. 그 띄워주라고 에이전트를 시켰는데 에이전트가 아이병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에이전트를 국세청이 나서고 국정원이 나서서 조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형외과는 대통령 순방을 할 때 따라갑니다. 사실은 성형외과 전체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한데, 그리고 그 수준에서 만든 화장품도 막 청와대 선물 목록에 올라가고, 그리고 면세점에도 들어가고, 예? 대형 화장품 업계도 들어가기 어려운 면세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받으려고 난리를 쳤던, 그래서 병사라고 썼던, 까마득하게 기억도 잘 안 나네 이젠. 거기 서울대병원의 병원장, 예? 성형외과, 갑자기 최순실 성형외과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어딜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와중인데, 병원 2개가 그동안 등장했죠.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녔다는 성형외과 하나, 그 다음에 차움이라는 곳, 차움을 통해서 이제 길라움이 등장을 했고, 근데 이 단골 성형외과는 희한한 특혜들을 많이 받았죠. 각종 특혜. 요 특혜부터 이제 다시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갈까 하는데, 요 특혜를 짚어보기 위해서, 성형외과 협회에서, 홍보의사를 하시는 권영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대입니다. 이 병원을